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밀 민사법 완전정복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계약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이 부분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147페이지부터 교과서 280페이지까지는 법 조문 편제상으로는 민법 총칙에 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민법 총칙에 법률 행위와 관련된 규정들은 전부 계약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체계적으로는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약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민법 총칙을 따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약과 관련돼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계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빨리 보고 교과서보다는 그냥 목차 위주로, 교과서 내용보다는 목차 위주로 빨리 보겠습니다. 계약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해놨는데 법률행위의 목적 해놨는데 이걸 계약의 목적이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계약 목적의 의, 법률행위 목적, 이거는 결국에 계약의 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되지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목적의 확정, 결국에 목적의 확정을 위해서는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률행위 해석 분야가 요즘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차를 따로 편제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해석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즉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확정될 수 없다면은 그것을 계약,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효력이 무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음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라야 된다라는 거. 가능과 불능을 구별하는 표준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는 거, 사회 관념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근데 한강에 빠뜨린 바늘 하나 찾기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면 통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것이다라는 것. 근데 불능을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계약법 쪽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불능인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구별 실익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계약법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 무효가 되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일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으로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로 처리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 기준이 서 있어야 법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나 불능인 것을 말하고, 주관적 불능, 특정인, 채무자 입장에서 불능인 것을 주관적 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에서 다른 말 없이 불능이라면 객관적 불능을 의미한다는 것. 그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것을 전부 불능, 일부만 불능인 것을 일부 불능이라 할 것이고, 법률적 불능이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능인 것을 말할 것이고, 사실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능을 말할 것인데 큰 구별 실익은 없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의 목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모든 법에 합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
어떤 법을 크게 그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임의규정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좀 더 뭐 이게 동의어 반복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을 강행법규로 하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한다. 즉 임의규정은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를 구별하는 획일적 기준은 없고, 대체로 판단할 때 법질서 기본 구조와 관련되는 거,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그다음에 민법 총칙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 그다음에 능력과 관련되는 규정,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것은 강행 규정이고,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돼서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는 거. 물론 물권법 중에서도 임의 규정인 것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관련되는 것은 임의 규정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 그다음에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 채권법 총칙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그게 강행 규정이기는 하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되는 거,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 채권법 규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해서 대부분 임의 규정에 속하지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임대차 쪽에 있는 임대차 존속기간이라든가 차임 정감 청구권, 그다음에 해지 규정,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권 규정은 강행 규정에 속한다는 거. 가족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가족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혼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또 다수 의견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구별을 합니다.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사법상 무효로 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은 행정 질서의 유지 단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행정적 제재, 과태료 등이 처해질 수 있을 뿐이고, 사법상 효과는 유효한 것을 말합니다.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와 관련되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상 제재, 과태료 등이 처해지더라도 사법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즉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뭐 객관식 시험 칠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긴 하죠. 뭐 효력 규정인 거, 단속 규정인 거, 소송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탈법행위, 엄밀히 말하면은 효력 규정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력 규정을 직접 위반하면 무효이고, 근데 효력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 강행법규 효력 규정의 취지가 그 목적을 금지시키는 취지라면은 어떠한 명목의 다른 수단을 쓰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고, 한 개의 수단만을 뭐 제한하는 그런 것이라면 다른 수단 썼을 때는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공인중개사 뭐 하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이게 한도액을 초과한다면은, 어떤 이름을 붙여서라도 한도액을 초과하면은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뭐 의뢰 그래 해왔는데요,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래 한다던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걸리고 뭐 고객이 넘어가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고객이 딱 걸고 들어오면 걸릴 내용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모든 금지의 실질을 효력 규정으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법을 오늘 제정하면서 내일 일어날 어떤 금지의 실질에 해당하는 것을 예측하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예측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 악법이죠. 그렇지만 장래에 일어날 것 중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으로 금지시킨 것보다 더 나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관념인 사회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103조에 있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뭔데? 그냥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덕 기준이다. 그 도덕 기준이 뭔데?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철학자들이 알겠지, 그거는. 구호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적인 관념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뭐, 아이고, 아이고,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말꼬리만 물고 드는 것들이 있는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했어.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게 법 아닙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보이지. 반사이성의 판단 기준, 판단 시기, 법률행위 당시 기준이겠죠. 법률행위 당시 기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확인된 것들을 목차를 가지고 정의해 놨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주로 이거는 형사상 범죄 행위와도 연결됩니다. 이중매매, 요즘은 이중계약, 이중양도라고 하는데 매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환, 증여와 관련되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두 분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만 가지고 그 두 개의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유효한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중매매라고 했을 때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적어도 중도금 이상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 전에 제2매수인에게 매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이 이중매매 유효합니다. 유효. 그러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무효로 된다라는 거. 그와 관련되는 것들 민법 전반과 관련되어서 정리를 해 두었는데 읽어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사기관의 허위 사실의 진술을 해주기로 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무효. 그 다음에 법원의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 뭐 자비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걸 초과하는 대가 지급 약정이라면 무효.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두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진실한 사실을 진술해 주기로 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어찌하라 그걸. 그런데 판례는 수사기관의 허위 사실과 관련되는 판례만 있고 법원과 관련되는 이 판례를 봤을 때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 줄 수는 있겠죠. 수사기관의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차비 정도 받는 거는 괜찮겠죠. 근데 그것을 초과하는 어떤 대가 약정을 했다면 그거 무효다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허위 사실 진술이라면은 어떤 대가를 받기로 했든지 그거는 무효. 무효라는 말은 지급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청탁과 관련된 대가성 여부, 공무원은 월급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은 그거 무효. 물론 공무원이 청탁을 받기로 했으면은 형사상으로는 수뢰죄 이런 걸로 걸리겠죠. 근데 민사상으로는 무효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고. 다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정의관념에 반하지는 않아 유효한 경우 뭐 법 위반이기는 한데 103조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인륜에 반하는 거. 참 우리나라 판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륜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무효. 뭐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데 뉴스에 나오기를 뭐 신체 포기각서 대학생이 뭐 학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돈을 안 갚을 때 뭐 신체 포기각서를 써주는 그런 경우가 뭐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돈을 빌릴 때는 뭐 갚기로 한 날까지는 꼭 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겁도 없이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람이 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계약을 쓰면 안 되는데 뭐 지금 당장 급하니까 뭐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9시 뉴스에 나왔으니까 큰일 납니다. 물론 신체 포기각서 돈 언제 갚기로 하는데 못 갚으면 내 장기 떼줄게.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신체 포기각서 써주고 돈 못 갚으니까 대부업자가 그 뭐 장기 때려왔다 이랬을 때 내가 민법 공부해 보니까 이거 무효니까 너 못 떼가간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통하겠습니까? 법은 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겁니다. 법의 세계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법 이야기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법에서는 무효라 하는데 그 무효라 하는데 어떡하라고. 국가의 힘을 빌릴 때나 무효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의 힘을 빌릴 처지가 아니라면은 혼자서 무효다라고 외쳐봐야 메아리도 안 칩니다. 그거. 법을 똑바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구호 공부하지 말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그런 것도 뭐 사회적 타당성 위반이 되면은 무효가 될 거라는 거.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도 무효이고 도박 자금 대여하는 행위도 무효가 될 것이고. 읽어보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복권 발행 이런 게 법이 허용했으니까 상관없겠죠. 동기의 불법 물론 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복권 발행하면은 처벌받죠. 동기의 불법 이번에는 내면적 동기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내면적 이유가 반사회적일 때 어떻게 할 거냐.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무효가 된다는 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서 또는 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 나중에 이자 뭐 고리로 쳐주겠다. 근데 그 빌려가는 놈이 빌려간 이유가 뭐냐면은 밀수 범죄 행위하기 위해서 빌려갔다는 거지. 근데 내 밀수하려고 돈 빌려간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돈 빌려주면 내가 크게 뭐 돈 벌 거니까 이자 뭐 고리로 쳐줄게 이렇게 빌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빌려갈 때 이분의 밀수건 좋은 거 있는데 한 건 하면은 내가 니한테 이자도 많이 주겠다 이러면서 빌려가려면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빌려줬을 때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고 그럼 반사회적인 걸 띠고 있고 그럼 무효니까 그 돈 갚아라 소리 못 한다는 거죠. 아까 신체 포기각 사고 같은 데는 여기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달라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성립 과정 중에 불법이 사용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 이거는 저 뒤쪽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쪽에 가면은 전체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뭐 지금 요즘은 이런 말 해도 별 상관없겠죠. 옛날에는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국가기관 중앙정보부가 뭐 부정축제가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서 너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 헌납하지 않는다면 너 비리를 수사하겠다. 너 비리를 수사하겠다. 비리가 진짜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시대도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때 이때 헌납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다. 일단은 헌납하고 보자. 라고 헌납을 했을 때 그거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로는 보지 않았다는 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라고 했다는 거. 저 뒤에 가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성공 보수 약정과 관련되어서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는 거. 근데 민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 구별하시고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될 것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가 되었을 때 무효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그 내용에 따른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이행 청구권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행해버렸다면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될 것 같은데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이행이 일어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불법 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다면 그 원인 없는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현저한 불균형한 거래 행위를 했다면은 무효로 처리하는데 이거는 그 103조의 특별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궁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공공한 상태를 말하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물리적인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 반드시 계속 지킬 필요는 없고 바로 그때 법률행위 당시 일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하다는 거. 경솔이라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것.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것도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성은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라는 거. 기준 시점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그 행위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용을 했어야 한다는 거.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가 전부를 다 입증해야 됩니다. 폭리행위 요건이 구배가 됐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을 했다면 폭리를 당한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되겠죠. 폭리를 당한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행위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된다는 것. 소위 알박기 사건 그런 것들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연결됩니다. 104조 당연히 유상행위에 적용될 것이고 판례가 채무면제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학자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 적용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채무면제 계약에 대해서 적용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촌계 결의 합동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 바가 있다는 것. 그러나 무상행위는 일방적으로 출연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판단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104조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판례는.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되어서 결국에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일단 법률행위 해석, 법률 문제로 본다라는 것. 일단 내용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 방법,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면의 실제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해석 방법만으로 족한 법률행위는 신분행위는 내면의 진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그 행위한 표의자의 의사만 밝혀내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 표시의 당사자가 표시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경우,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오표시에. 근데 무기를 팔고 사고 하면서 계약서에 무기라고 쓰기는 좀 곤란하니까 기타 이렇게 쓰는 거. 내면에는 뭐 기타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계약서에는 뭐 소총 이래 써놨다는 거죠. 합의로 오표시를 할 수도 있고 착오로 오표시를 할 수 있는데, 진위가 일치하면은 잘못된 오표시는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해악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일치한 진위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범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것. 관련되는 판례를 쭉 열거하고 있고, 보충적 해석 방법. 일단 당사자의 의사에 어떤 간극, 틈이 있을 때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간극 틈을 메꾸기 위한 해석 방법을 보충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보충되는 의사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 실제 내면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계약의 목적, 거래 강행,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라는 것. 보충적 해석의 고려 요소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의 표준, 일단 당사자의 목적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그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을 해서 밝혀내어야 할 것이라는 것. 근데 당사자 간의 의사, 그 목적을 가지고 내용을 밝혀내지 못할 때에는 사실인 관습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도 없다면은 임의법규를 통해서 해석이 되고, 임의법규도 없다면은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법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재판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예상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건에서 거기에 딱 맞는 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원에서 내도 모르겠다 해버리면 너것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란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신의 측에 입각해서라도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하지 못한다. 물론 이때 이 법은 실체법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로 쭉 풀어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임의규정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 들어있다는 거. 그다음에 신의칙에 의해서 마지막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것. 그래서 빨리 목차 위주로 살펴보고 온 겁니다. 이게 다 법률행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그래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계약에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이행 청구권 이런 걸 행사할 때 살펴보는 게 해제되었나 해지되었나 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들 다 살펴봅니다. 만약에 조건과 기한이 붙어 있다면은 민법 총칙상 조건, 기한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걸 처리한다고 계약법 쪽에 있는 조문 몇 개 가지고 하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는데 매매 쪽에 있는 조문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계약법 서론에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그 규정에 위반이 없는가, 그다음 민법 총칙, 법률행위와 관련된 위반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시간이 조금 빠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표시 부분을 빨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